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김상훈 지음. 정신세계사. 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호기심 가득한 기자의 눈으로 와칭이 부리는 요술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문은 점점 크게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없이 활짝 열려있다. 와칭은 신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준 선물이다. 나는 기자이기 이전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나와 학생들이 변화를 체험했다면 누구든 와칭을 통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우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쉽고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이 형편없는 빈민지역 1학년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학자로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그는 교실에 누가 찾아오면 아이들을 학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이들로 하여금 학자가 무슨 뜻인지 방문객에게 직접 설명해 주도록 유도했다. 어린이 여러분,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학자는 새로운 걸 배우고 배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일제히 목청 높여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교사는 이런 말도 해주었다. 여러분은 학자예요. 그날 배운 걸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학자는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공부라면 얼굴부터 돌리던 아이들이 정말 배움을 즐거움으로 여기게 됐다. 그리고 몇 달 후 시험을 쳐보니 아이들의 성적은 놀랍게도 벌써 2학년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여러분은 이제 2학년생입니다. 교사는 실제로 본방학이 되기 전에 1학년 수료식을 열어주었다. 1년 과정을 불과 몇 달 만에 마친 아이들은 스스로를 2학년생이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1학년이 끝나갈 때쯤 되자 아이들의 90% 이상이 3학년 수준을 뛰어넘는 읽기 능력을 갖게 됐다. 불과 9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 못했던 말썽꾸러기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로 탈바꿈한 것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존스의 이야기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찰자 효과는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쉽게 바꿔놓는다. 나는 밤 11시쯤 동네 운동장을 걷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는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내 배가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면 기분도 좋고 기운도 더욱 솟아오른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똥배가 쑥 들어갔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 그렇다고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틀 정도만 건너뛰어도 그 놈의 똥배가 또다시 슬금슬금 튀어나온다. 걷기 운동을 안 할 땐 똥배를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에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 한 개의 유리병엔 감사, 사랑이란 딱지를 붙여놓고 다른 한 개엔 증오, 망할 놈 등의 딱지를 붙여놓았다. 한 달 후 살펴보니 감사 딱지를 붙여놓은 밥은 잘 발효된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반면 증오 딱지가 붙은 밥은 곰팡이가 스럽고 검게 썩어 악취가 진동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밥이 어떻게 글자에 담긴 마음까지 읽었단 말인가? 의문을 품은 세계 각지의 아마추어들이 너도 나도 여러 나라 말로 직접 실험해봤지만 어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영어로 하든 프랑스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그 결과는 똑같다. 초콜릿은 안 그럴까? 불교 승려들로 하여금 초콜릿 조각들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각각 10초씩 바라보도록 해보았다. 이 초콜릿을 먹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본 초콜릿과 바라보지 않은 초콜릿을 사람들에게 제각기 하루 1온스씩 먹도록 했다. 5일 후 그들에게 물었다. 심신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과 비교해 기운이 10배나 더 넘쳐 흐른다고 대답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모두가 사랑의 감정이 담긴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닷새 만에 평균 67%나 활력이 더 넘치게 됐다고 응답했다.
반면 승려들이 바라보지 않은 초콜릿을 먹은 사람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라딘 박사가 실시한 실험이다. 라딘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 흡수율이 높아진다. 한 세기가 넘도록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비슷한 실험을 끊임없이 실시해왔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다. 즉, 미립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는지 언제나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읽고 거기에 맞춰 변화한다. 이처럼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바라보면 물결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의 마음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 이형 멀리 떨어진 자식에게 어디 아픈 데라도 생기면 부모도 뭔가 편치 않은 구석이 생기지 않는가. 따라서 만일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가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그 기도가 담긴 미립자 에너지는 즉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식이 설사 달나라에 가 있더라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비록 자식이 의식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미국 중앙정보국 최고의 거짓말 탐지 권위자였던 백스터는 사무실에서 화분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다. 저 드라세나 식물의 뿌리에서 가장 꼭대기의 잎사귀까지 물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는 거짓말 탐지 장치의 하나인 피부 반응 감지기를 잎사귀에 붙여놓았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물을 주자 감지기 모니터에 즉각 기쁨의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드라세나 잎사귀가 사람의 감정과 같은 반응을 보이다니 이상한걸? 피부 반응 감지기는 지극히 민감한 장치다. 혈압, 땀, 맥박의 섬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감정의 변화를 읽어낸다. 누가 거짓말을 한다면 감지기 그래프도 튀어오른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렇다. 백스터는 드라세나 잎사귀에 정신적 충격을 줘보기로 했다. 잎사귀 하나를 떼어내 태워보면 어떨까? 사람처럼 공포감을 느낄까? 그는 옆 사무실로 가서 성냥을 가져오려고 걸음을 떼다가 혹시 하는 생각으로 감지기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입이 딱 벌어졌다. 감지기 그래프가 마구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공포 반응 아닌가? 화초는 공포의 반응을 그래프에 그려내고 있었다. 그래프가 차트의 꼭대기로 치솟았다. 성냥 개비를 긋기는커녕 그저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말이다. 화초가 자신의 머릿속에 든 생각을 읽어내다니. 그는 얼른 옆 사무실로 달려가 성냥을 가져왔다. 성냥 개비를 그어 잎사귀 밑으로 불을 가까이에 보았다. 감지기 그래프는 차트 맨 꼭대기 한계까지 치솟아 올랐다. 그가 옆 사무실에 성냥을 도로 갖다 놓고 오니 그제야 그래프는 정상으로 떨어졌다. 식물이 내 생각을 읽는 게 틀림없어. 어느 날 한 과학자가 그의 실험실에 들었다. 드라세나 실험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그도 드라세나 잎사귀를 태워버려야지 하고 생각해 보았다. 예상대로 잎사귀에 붙여놓은 감지기 그래프가 공포 반응을 기록했다. 또 한 번 해보았다. 또 공포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네 번째 위협적 생각을 떠올리자 잎사귀는 공포 반응을 멈췄다. 과학자가 물었다. 왜 공포 반응을 멈췄죠? 백스터가 어깨를 으쓱하며 되물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혹시 드라세나가 제 의도까지 알아챈 건 아니겠죠? 진짜로 태워버리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백스터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박사님. 식물이 속마음을 다 읽고 있어요. 위 상황들에 대해서 코로트코프 박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사람의 뇌파도 식물도 모두 똑같은 미립자로 만들어져 있다. 식물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정보를 주고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서양 속담이 양자물리학적으로 생생하게 입증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자마자 바라보면 아직 끓고 있지 않는 상태다. 끓고 있지 않은 냄비를 자꾸만 바라보는 심리 상태는 뻔하다.
마음 한 구석에 이 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끓는 거지? 하고 조바심치는 생각이 섞여 있다. 이 생각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가 아니라 끓지 않는 냄비의 이미지를 그려낸다. 따라서 냄비 속의 물은 자연히 끓지 않는 냄비 이미지를 읽고 현실로 나타낸다. 조바심치는 얕은 생각보다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끓는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그럼 냄비가 빨리 끓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에서 조바심치는 잠 목소리들부터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 당신이 뱃살이 자꾸 불어나 고민이라고 가정해보자. 운동할 시간은 없고 굶기는 싫고 뱃살은 늘어나고. 뭐 좋은 방법 없나?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불어나는 뱃살이다. 그러니 뱃살이 불어나는 게 당연하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길을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보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방이 몇 방울씩 빠져나가겠군.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 있는 시간만큼 뱃살도 빠져나가겠지. 계단을 오를 때도, 청소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그런 이미지를 바라보라. 한 달쯤 지나 안 입던 바지를 꺼내 입다가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한 달 전에 입었던 바지가 왜 이렇게 헐렁해졌지? 건강검진을 받아보니 복부지방 수치도 떨어졌다. 당신은 따로 운동을 한 적이 없다. 단지 뱃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았을 뿐이다. 양자물리학자들은 몸과 마음은 한 덩어리의 전기 에너지다. 마음을 간지리면 몸이 웃는다. 쉽게 말해 내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며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몸 전체에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걷는 것도 운동이야, 서 있는 것도 운동이야 라고 바라보면 실제로 운동 효과가 온몸에 고스란히 나타난다. 관찰자 효과가 부리는 요술이다. 영국의 BBC TV가 하버드 대학의 랭거 교수의 자문을 받아 비슷한 실험을 해보았다. 이제는 꼬부랑 노인들이 된 2030년 전의 인기 스타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옛날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품도 몽땅 옛날 것들이었다. 그들의 몸도 역시 변했을까? 일주일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 시청자들의 눈은 토끼 눈처럼 동그라졌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타고 실험을 시작했던 팔순의 여배우는 휠체어를 버리고 혼자서 걸어서 나왔다. 거동이 힘들었던 왕년의 인기 남자 연예인은 무대에 나와 탭댄스를 추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옛 뉴스 앵커는 지팡이 없이 뚜벅뚜벅 무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 의사들이 출연자들의 몸을 검진해보니 실제로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머릿속이 온통 젊은 시절의 이미지들로 꽉 차버리면 몸도 저절로 젊어지는 것이다. BBC는 이 실험을 더 영원즈라는 제목으로 방영했다. 위 상황에 대하여 랭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불가항력적으로 늙어갈 수밖에 없냐는 바로 그 생각이 몸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시각만 바꾸면 몸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 노화 속도도 변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나도 나이에 상관없이 젊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자체만으로 젊음이 스며든다는 것이다. 반면 노화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라보면 노화는 가차없이 진행된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바라보는 대로 현실화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말과 함께 헤드라인 몇 개를 읽었다. 그리고 첫 앵커 멘트를 끝내고 해당 기자의 리포트가 나갈 때 한숨을 돌렸다. 그러고 나니 긴장도가 확 떨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쉬웠다. 그때 느낀 건 역시 한번 해보고 나면 안 떨린다. 는 사실이었다. 방송 시작 전 내가 그토록 떨렸던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번 해보고 나면 왜 안 떨릴까? 그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명하고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이다. 즉, 미래의 행동이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질수록 떨리지 않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선명한 이미지는 완벽한 리허설이 만들어낸다. 세계적인 명연설가였던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대중연설이 계획된 전날은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상상 속에서 연설을 하곤 했다. 머릿속으로 연단에 올라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약 10분 동안 연설 내용을 쭉 훑어보는 것이었다. 연설 내용뿐 아니라 연설 속의 상황도 세세하게 그렸다. 청중들이 환호하는 모습,
자신이 취해야 할 제스처, 미소, 목소리 톤까지 구체적으로 그렸다. 이것을 지겹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습하고 나면 떨리는 마음은 멀찌감치 달아나고 어서 빨리 연단에 서고 싶어 안달이 나기 마련이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는 상상 속에 반드시 청중을 등장시켰다는 점이다.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불행한 추억도 자신의 눈으로 회상하는 것보다 다수의 제3자들과 함께 돌이켜보면 긍정적으로 회상될까. 코넬 대학의 길로비치 교수는 예일 대학,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들과 공동으로 그 답변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을 우울하게 보냈다는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고교 시절 가장 창피했던 순간을 회상해 보세요. A그룹에게는 1인칭 시각으로, B그룹에게는 다수의 제3자 즉 그부들의 시각으로 회상해 보도록 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1인칭 시각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과거의 창피했던 순간을 그대로 떠올리고는 금방 우울해졌다. 고교 시절과 비교해 지금도 사교성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반면 여러 그부들의 시각으로 회상한 학생들은 창피했던 순간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게 됐다. 그러면서 난 대학생이 된 뒤 사교성이 좋아졌어요 라고 대답했다. 불행했던 과거를 다수의 제3자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게 별게 아니었구나 하며 긍정적인 면을 더욱 부풀려 보게 된다. 이런 자세는 곧바로 행동에도 반영된다. 제3자의 시각으로 과거를 회상한 학생들은 설문조사가 끝난 뒤 낯선 사람을 만나자 먼저 말을 거는 등 실제로 더욱 사교적으로 행동했다. 생각이 변하니 행동도 변했던 것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비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자신을 남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보는 건 인생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매우 훌륭한 기술이죠.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더 많이 하게 되지요. 키가 8cm나 커진 26살의 대학생이 있었다. 우주님 키가 10cm만 더 커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으시죠? 그는 친구에게 말하듯 틈만 나면 졸랐다. 그 결과 1년 만에 키가 훌쩍 커졌던 것이다. 그가 말하기를 관찰자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상상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누워서 제 척추 마디마디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님과 동생도 이미지에 함께 그렸죠. 가족들도 제 키가 커지는 걸 너무나 원하고 있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난 앞으로 절대 술 안 마시겠어 하고 아무리 단단히 결심해도 막상 술을 보는 순간 그 결심은 온데 간데 없이 증발해 버린다. 음주 욕구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돼 있으니 의지만으로 눌러버리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야 한다. 만일 음주 충동이 들면 그런 껌을 씹으면 되지 뭐. 혹은 그런 물을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해 두면 설사 술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평행 우주의 가능성을 받아들여 온갖 심신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다. 킨슬로우 박사도 그중 하나다. 예를 들어 내가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가정해보자. 병원에 가서 촬영해보니 네 번째 척추 마디가 삐끗 어긋났다. 앞서 언급했듯 우주엔 무수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번째 척추 마디가 삐끗한 척추가 있는가 하면 다섯 번째가 어긋난 척추도 있다. 멀쩡한 척추도 있다. 몽땅 망가진 척추도 있다. 눈을 감고 우주 속에서 멀쩡한 척추를 고른다. 우주엔 시공간 개념이 없다. 그 척추를 내 몸속에 옮겨놓는 모습을 고요한 마음으로 그린다. 건강한 척추와 다친 척추가 교체되는 순간 눈을 떠보면 거짓말처럼 척추가 완치된다. 킨슬로우 박사는 이것이 사람의 지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나는 몸만 빌려준다. 우주의 지능을 빌리면 즉각적인 치유 효과가 나타난다. 두뇌를 활짝 열어젖히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지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이다. 실제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해리포터 시리즈로 단숨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영국의 작가 롤링은 기자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나는 보았던 걸 적어 놓은 것 뿐이에요.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떠오른다. 그 아이디어는 놀라운 힘으로 땅을 가르고 솟아올라 가지와 잎을 내밀며 꽃을 활짝 피운다. UCLA 연구진의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보니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애써 생각할 때마다 두뇌 에너지가 급증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지능도 닫혀버린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비결도 바로 이거다.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다. 비슷한 생각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골치만 지끈지끈 아파와 쥐가 날 지경이다. 반면 생각을 돌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라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난 머리가 나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돼. 난 IQ 150이야. 난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하는 식의 말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자신의 지능을 무한한 우주를 향해 열어놓지 못하고 비좁은 두뇌에 가둬놓는 말들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완벽한 우주의 지능과 비교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너무도 무의미하다 하는 아인슈타인의 말이야 말로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우리의 두뇌 속에는 아미그달라라는 생존을 책임지는 편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크기나 지능은 원시시대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그래서 생존의 위험이 닥치면 현대인도 원시인과 똑같이 폭발하고 증오하고 절망한다. 두뇌과 학자들이 원시적 두뇌라고 부르는 이유다. 자신을 30대 초반이라고 밝힌 한 가정주부가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다.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대학생의 언니예요. 동생이 요즘 머릿속 옷에 유아 바라보기 강의를 듣고 있다고 자랑하더군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아버지 병고안 때문에 직장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열심히 키워왔죠. 아이들은 이제 10세, 12세로 제가 직장을 다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틈틈이 방송통신대학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입사 면접 시험 때마다 실무 경험이 없다는 게 어김없이 약점으로 지적되는 겁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죠? 정말 그렇다. 아이들을 키운 뒤 뒤늦게 취직하고자 하는 주부들의 최대 약점은 실무 경력이 없다는 거다. 면접관은 틀림없이 그 약점을 짚고 넘어가기 마련이다. 이력서를 보니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시네요. 경험 많은 경쟁자들도 많은데 하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주부를 써야 할 이유가 뭔가? 이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둔갑시킬 것인가? 열쇠는 역시 면접관의 머릿속에 든 아미그달라를 바라보고 달래주는 것이다. 제가 직장생활 경험이 없어 우려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경험이 없는 게 사실이죠. 이 단순한 한마디로 면접관의 아미그달라에 켜졌던 빨간불은 꺼진다. 당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재빨리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그러려면 직장 경험보다 한 차원 높은 경험을 언급하라. 아이 둘을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해 방송통신대학도 졸업하고 취업 준비도 해왔어요. 직장 경험은 없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책임지면서 끈기와 열정, 사랑, 인내 등 더욱 값진 인간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직장 경험보다는 인간적 경험이 한 차원 더 높게 들린다. 논리가 아니라 가슴에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정직하고 성실하며 신뢰감을 주는 답변이기도 하다. 불명예 퇴직을 장점으로 돌려놓기에 예를 들어보자. 면접관을 당신이 권위에 도전적인 성격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아미그달라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이 불을 꺼주지 않고 구구한 말을 늘어나 봐야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 빨간 불부터 꺼줘야 한다.
사실 저는 당시 경험도 없고 독선적이고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도 잘 몰랐습니다. 설사 상사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해도 이를 상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할 줄 아는 현명함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과거의 뼈아픈 실수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모나지 않고 남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더 나은 지금의 나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장에서 잘렸던 게 안 잘렸던 것보다 오히려 장점으로 비친다. 상대의 머릿속에 든 옷의 어린아이는 마치 전기 스위치 같다. 불쾌하면 켜지고 바라보면 꺼지니 말이다. BMW와 벤츠 중 BM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말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그룹, 그리고 BM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가지를 말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사람 중 BMW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1가지를 택한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BMW를 선택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좋아하는 이유 10가지를 대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아미그달라의 불쾌 신호가 들어온다. 반면 딱 1가지만 대보라고 하면 정말 좋아하는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른다. 아미그달라의 유쾌 신호가 켜진다. 사람들은 이처럼 단순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좋아한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로 하여금 내가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불가피성을 느끼도록 하는 게 열쇠다. 예를 들어 목발을 짚은 사람이 책을 떨어뜨리면 옆에 있던 사람은 주저없이 책을 주워준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뜻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고 불가피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도와주는 사람의 아미그달라는 이 순간 어떤 기분일까? 저 사람은 내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기댈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든 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진다. 이런 원리를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케이스 1.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웃집 아저씨는 아마도 그것 고치려면 시간 좀 걸릴 텐데요. 수성공을 불러보시지 그러세요?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 케이스 2. 저희 집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저희 식구들 힘으로는 도저히 못 고쳐요. 혹시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말을 들으면 이웃집 아저씨는 내심 우쭐해질 것이다. 그의 아미그달라의 유쾌 신호가 켜진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 띄워주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책임 규범이라고 일컫는다. 장점만 바라보면 장점이 더 커진다. 빌 게이츠는 직원들을 뽑을 때 학력을 보지 않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가지만 본다고 한다. 그게 바로 창의력이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능력 보상 제도인 스톡 옵션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한 사람들 중 2,000명 이상이 2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주당 80시간 이상의 경무에 시달리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근무한다고 한다. 빌 게이츠는 학력과 창의력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늘 자신을 영혼의 거울에 비춰가며 살았다. 그래서 잡념이 없었고 오로지 과학에만 몰입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 있다. 화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나 존재한다. 화를 못 다스리는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 아니었다. 화는 거울처럼 비춰주기만 하면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행위가 바보스럽다는 얘기였다. 그는 자신을 우주 거울에 완전히 열어놓고 우주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76세 되던 해인 1955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 복부 동맥류가 터져 심한 출혈이 일어난 것이었다. 네로라 하는 의사들이 긴급히 달려와 수술하자고 했지만 그는 뜻밖에도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제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습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아요. 제 몫을 살았고 갈 때가 됐으니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수술만 하면 더 살 수 있었는데도 거부한 것이었다. 그가 남긴 유언도 이례적이었다. 시신을 화장해 연구실 주변에 뿌릴 것, 묘지나 묘비는 절대 만들지 말 것, 장례식도 치르지 말 것, 두뇌를 제거해 과학 발전에 이용토록 할 것 등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육신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는다.
육신 속에 자신의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에게 육신은 영혼이 잠시 발을 걸치고 사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는 대지로부터 잠시 껍데기를 빌려 쓰다가 되돌려줄 뿐이라 생각했다. 영혼은 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었다. 그렇게 바라보니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필요도 없었고 장례식도 묘지도 묘비도 다 부질없고 헛될 뿐이었다. 한 설문조사 결과 80세 이상 노인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뭘 가장 후회하느냐는 물음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걸 못했어요 라고 응답했다. 꼭 하고 싶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 대답은 뜻밖에도 세계 여행이나 많은 돈, 출세 등 거창한 게 전혀 아니었다. 내 아이가 소원했던 걸 해줄 수 있었더라면, 가족에게 좀 더 따뜻한 말을 건네며 살았더라면, 돌아가신 어머니께 좀 더 친절하게 대해드렸더라면, 쉽게 말해 사랑은 베풀지 못하고 살았던 걸 가장 후회했다. 사랑은 영혼의 본질이다. 나를 비우고 남에게 베풀면 영혼이 열린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살다 죽었다. 우주를 사랑했고 인생을 사랑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선택이 주어진다. 아인슈타인처럼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누군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 바삐 살다 후회 속에 죽을 것인지.